미국 뉴욕 할렘가에 랭리 콜리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저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을 찾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집안에 물건이 100톤 넘게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문과 책, 가구와 잡동사니, 심지어 고장 난 자동차 부품과 피아노 여러 대까지 방마다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통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물건 더미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형도 같은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동생이 죽은 줄도 모른 채 며칠 뒤 아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뉴욕 소방당국은 이 저택에서만 물건을 140톤 넘게 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훗날 심리학자들은 그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엄격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굳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심리학 교재에서 저장 강박이라는 병을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도 이 노인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다락방과 베란다와 옷장 깊숙한 곳에는 지금 몇 개의 물건이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채 잠들어 있습니까? 결혼식 청첩장, 몇십 년 된 편지, 유행이 지난 옷까지 언젠가 고쳐 쓰겠다며 넣어둔 고장난 물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물건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짐이 되어 조용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가정의 상당수가 창고나 다용도실을 물건 보관 용도로만 쓰고 있고 정작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순간의 기쁨은 생생히 기억하면서도 그 물건이 방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물건을 버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에는 손실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 개념을 연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는 사람들이 물건을 잃는 것을 물건을 얻는 것보다 최소 2배 이상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뇌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낡고 필요 없는 물건조차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방 하나를 그대로 아이들 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과 책, 옷가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방은 점점 창고처럼 변해갔고 나중에는 문을 열기조차 힘들 정도로 물건이 쌓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떠난 지 오래였지만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이 생각나 차마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건에 담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랭리 노인도 결국 물건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노년 심리상담사는 이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건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이 물건이 당신에게 어떤 시간을 떠올리게 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건에 담긴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면 오히려 그 물건을 흔쾌히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을 억지로 버리는 결단력이 아니라 그 물건이 담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과정인 셈입니다. 두 번째,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물건이 지금은 필요 없어도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집 안에 있는 물건 중 실제로 최근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사용한 물건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부부는 이사할 때마다 짐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혼 초에 샀던 그릇, 세트,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고장나서 방치된 가전제품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손님이 오면 쓸 그릇이고,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을 옷이고, 언젠가 고쳐서 쓸 물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물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사 일을 해온 어느 이삿짐센터 직원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창고에서 창고로 옮겨지기만 하는 상자가 열에 하나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주인도 이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언젠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있지도 않은 미래의 필요를 위해 확실하게 존재하는 오늘의 공간과 여유를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물건을 정리한 뒤에 언젠가 쓸 일이 생겨서 후회했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정리한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애초에 그 물건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정리 컨설팅 업체가 고객들의 옷장을 조사한 결과 보관된 옷의 절반 이상이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옷장 문을 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이름의 막연한 불안일 뿐입니다. 세 번째,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의 짐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경과학 연구팀은 어수선한 환경이 사람의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눈앞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 많을수록 뇌는 그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결국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어질러진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그녀의 책 정리의 마법에서 물건을 정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집이 어지러운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주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간 쌓아두었던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비워내면서 처음에는 아깝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정리가 끝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늘 뭔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듯한 찜찜함이 있었는데 정리를 끝낸 뒤로는 그 찜찜함이 사라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그녀는 표현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머릿속의 복잡함을 함께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느낀 것입니다. 실제로 정리정돈을 다루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하루의 결정을 내리는 데 드는 피로가 적고 작은 일에도 여유를 가지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건이 뒤섞인 공간에서는 사소한 물건 하나를 찾는데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어느 은퇴한 공무원은 몇 년째 서재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다. 책이 워낙 많아서 하루날을 잡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분류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하루에 서랍 하나, 상자 하나만 비워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꾸준한 정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리 강사는 강연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집 전체를 정리하겠다는 목표는 세우지 말고 딱 서랍 한 칸만 비워보라는 것입니다. 그 서랍 한 칸을 비우고 나면 이상하게도 옆 서랍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씩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방 전체가 정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라는 것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자녀 세대는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딸은 친정에 갈 때마다 낡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제발 좀 버리시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지나온 시간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딸은 자신이 정리를 강요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억지로 버리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물건 하나하나를 꺼내보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바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물건들은 오히려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도록 돕는 일은 물건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정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세월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정리를 강요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 세월을 충분히 인정받으면 오히려 스스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낼지 판단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 가정 상담 사례를 보면 자녀가 부모의 물건을 사진으로 먼저 찍어두자고 제안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물건 자체는 정리하더라도 그 모습과 이야기는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니 부모 입장에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비움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물건과 얽힌 사람과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된 편지나 사진, 선물 받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물건이 상징하는 관계와 감정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오래전 소원해진 친구가 선물한 물건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몇십 년간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정리하던 중 그 물건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미련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물건을 정리하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후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십 년 만에 다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감정과 관계까지 함께 정리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안고 사는 것이 곧 필요 없는 감정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정리 과정을 애도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건을 떠나보내는 일이 사실은 그 물건과 함께했던 시절 혹은 그 물건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온전히 떠나보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지 않고 충분히 흘려보낼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듯이 물건과의 이별도 억누르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7번째, 비움은 곧 인생을 정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에는 죽음을 앞두고 미리 정리한다는 뜻을 가진 정리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물건을 정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문화를 소개한 마르가레타 막누소는 그녀의 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정리는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을 더 가볍고 홀가분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정리를 계속하고 있으며 매일 조금씩 물건을 줄여가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삶에 활력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결국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랭리 노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평생 모은 100톤의 물건들은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반면 정리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여유와 평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물건들도 결국 우리와 함께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더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리 문화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정리를 마친 뒤에는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졌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이 가벼워지니 여행을 떠나기도 수월해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물건을 버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그 두려움을 인정해줄 때 비로소 물건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쌓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이 많을수록 뇌가 쉬지 못하고 마음의 짐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정리를 미루게 만들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정리하도록 돕는 일은 상대방의 세월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비우는 일은 곧 마음속 관계와 감정을 정리하는 애도의 과정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비움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운다고 해서 그 물건에 담긴 시간과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낼 때 정말 소중한 기억과 관계만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오늘 하루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물건 하나만이라도 꺼내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돌아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비움이 마음의 큰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